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문학자 이강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사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 사진의 이름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에 관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상당량의 내용이 이 우주 배경 복사에서 얻어진 사실들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이 우주 배경 복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분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에드윈 허블인데요. 아마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을 겁니다. 네, 허블 우주망원경이 바로 이분의 이름을 딴 우주망원경입니다. 에드윈 허블은 우주를 관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를 남기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허블은 아주 미남의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실제로 그 미주리 주에서 고등학교 때 육상대회에서 7개 부분에서 우승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학에 진학해서는 농구부에 입단을 했는데요. 시카고 대학에 입학을 해서 시카고 대학 농구부에 입단했습니다. 허블은 바로 끝에 앉아 계신 이분이고요. 이분이 맡았던 포지션은 가드, 포워드, 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능의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분이 시카고 대학에서 농구를 하시는 동안 시카고 대학이 거의 아마 지구 농구 대회에서 4년 연속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운동에도 뛰어난 자질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실제로 대학에 입학을 하실 때에는 과학이 아니라 법학으로 입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천문학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법학을 하시고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도 하셨지만 뒤늦게 천문학에 다시 도전을 하셔서 천문학 연구를 수행하셨습니다. 이분이 천문학 연구를 수행하는 천문학을 공부하던 시기,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인 1910년대 후반에는 당시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우주가 크기가 과연 얼마나 클까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모습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의 전부인가, 아니면 우리 은하 밖에 또 다른 은하들이 아주 많이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안드로메다 성운이 굉장히 뿌옇게 보이고 망원경으로 잘 보면 별들이 분해돼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운이 별들의 집단인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성운인지 아니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 은하인지가 핵심적인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만일에 이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은하 밖에 있다면 우리 우주는 우리 은하 밖에도 굉장히 더 넓게 펼쳐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드윈 허블이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가 실제로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 은하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것이죠. 사실 이 업적만으로도 에드윈 허블은 천문학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발견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몇 년 뒤 에드윈 허블은 천문학 역사에서 훨씬 더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은 아마도 외부 은하로 추정되는 그런 성운들의 거리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은하가 이동하는 속도도 같이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구해봤습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1929년 에드윈 허블이 발표한 논문에 수록된 바로 그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거리, 세로축은 속도입니다.
네, 우리가 외부 은하를 바라볼 때 은하들이 거리에 따라서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은하들이 속도가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을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사실은 지금은 허블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29년에 이 발견을 처음으로 했고, 사실 이 결과 자체는 자료가 그렇게 썩 좋은 자료라고는 보긴 힘들겠죠. 하지만 이 논문은 천문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 거리의 단위는 파섹이라는 천문학에서 쓰고 있는 시차로 측정되는 거리의 단위를 썼습니다. 그런데 속도의 단위를 킬로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킬로미터 퍼 초를 썼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속도의 단위가 500km, 1000km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허블이 실수를 한 겁니다. 네, 사실 논문에 오타가 있는 거죠. 아마 천문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오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는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료가 썩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오타도 있는 그래프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시사합니다. 이 그림은 아마 여러 교과서라든지 그림에서 많이 보셨을 그림일 겁니다. 우리 은하가, 우리가 관측하는 은하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면에 은하들이 찍혀 있고요. 이 은하들이, 이 표면이 만일에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이 풍선의 표면에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풍선이 점점 커진다면은 이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 겁니다. 자, 그럴 때 한 은하에 우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이 은하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은하들을 우리가 관측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느냐? 가까이 있는 은하건 멀리 있는 은하건 다 같이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멀어지는 속도가 풍선이 점점 커질수록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멀리 있는 은하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걸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허블이 관측한 사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사실은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관측입니다. 그래서 1929년은 우리 우주가 가만히 정지해 있지 않고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관측이 이루어진 해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우주로는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관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대의 우주로는 우리 은하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우주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29년은 어떻게 보면 현대 우주론이 시작된 해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허블의 발견이 처음에 발표되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그 사실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사적인 흐름은 이미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우주론이라는 학문은 우리 우주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이후로 발전해 왔는가, 진화해 왔는가를 우주 전체를 살펴보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주론을 연구를 한다고 할 때 특히 이제 이렇게 허블처럼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를 관측할 수도 있고 스펙트럼을 관측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주제가 되는 우주 배경복사를 관측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론적인 계산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론적인 계산은 기본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5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는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서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의 질량을 가지고 그 물체 주변의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지는지를 계산해내는 방정식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후에 1918년에 자신의 방정식을 우주 전체에다가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물질의 질량을 고려를 하고 우주 전체의 시공간을 계산을 했을 때 우주 전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직접 계산을 해본 거죠. 해봤더니 우주가 수축해야 된다라는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시공간은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주에는 은하와 별과 같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들이 우주 시공간을 변화를 시켜서 우주를 결과적으로는 서로 인력으로 수축을 하게 만드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한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항상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수축하지 않도록 수축을 막아주는 항 하나를 자기 방정식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 항을 우주상수라고 하는데요. 우주상수를 포함을 시켜서 우주가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도록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네, 그런데 몇 년 후에 알렉산드 프리드만이라는 러시아의 과학자 그리고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벨기에의 과학자들이 역시 아인슈타인의 일방상대성 이론을 계산을 하여서 결과적으로 우주가 팽창을 하거나 수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적인 결론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제 아인슈타인도 이들의 이론들을 검토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계산이 틀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산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걸 발견을 하고 계산은 맞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우주가 팽창을 하거나 수축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벨기에의 과학자는 우주가 팽창을 할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측 사실들이 몇 가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29년에 허블이 실제 관측으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를 보이게 되자 아인슈타인도 1931년에 윌슨산 천문대를 방문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1929년에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전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특히 벨기에 과학자 조르주 르메트르는 실제 허블보다 먼저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허블이냐 르메트르냐라는 사실을 가지고 약간의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8년 10월에 국제천문연맹총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허블의 법칙을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으로 바꾸어서 부르자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주가 팽창한다. 그러니까 멀리 늘어나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사실을 말하는 법칙은 현재는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자,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이 우주론의 기본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우주론이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만일에 팽창을 한다면 우주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걸 과거로 돌린다면은 아주 과거에는 우주가 점점 작아져서 아주 작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과학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제시한 논문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제목은 Origin of Chemical Elements,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원소들의 기원이라는 논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의 시초가 되는 논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논문에는
빅뱅이라든지 그런 대폭발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주가 과거에 한 점에 있었다면 우주에 있는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 것인가라는 것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이 빅뱅이라든지 그런 우주가 한 점에 있었다는 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걸 가정했을 때 우주에 있는 원소들이 어떤 비율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잘 밝혀냈고 그 이론이 관측과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빅뱅 이론의 시초가 되는 논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우주가 한 점에서 이제 빅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과학자들도 많았고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안적인 이론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정상상태 우주론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상태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꾸준히 팽창을 하고 있지 뭔가 시작점에 있었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우주가 여전히 계속 있었다라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주가 어느 순간 한 점에서 갑자기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과학적인 토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이 예측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점에서 시작이 되면서 처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핵융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까 보았던 그 오리진 오브 엘리멘트라는 논문이었고요. 네, 수소 원자핵에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주 탄생에서 약 3분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기간 동안은 우주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들이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굉장히 밀도가 높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주가 태어난 지 약 38만 년 후에 수소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그리고 전자들이 따로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다가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서 전자들이 원자핵에 붙잡히면서 수소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우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들이 서로 분리되어 복잡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존재하던 빛들이 이 양성자와 전자들과 계속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빛이 빠져나오질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 38만 년 후에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을 해서 그러면은 일단 입자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하를 띤 입자들이 중성의 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하를 띤 입자들, 복잡한 입자들 사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빛이 이 중성이 된 입자들에서 한꺼번에 빛들이 빠져나와서 우주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주의 전체로 빛이 퍼지게 되고 그 빛이 지금도 관측이 가능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 예측을 1940년대에 조지 가모프, 랄프 알퍼, 로버트 허먼 이런 분들이 예측을 하셨고요. 그런데 1940년대에는 이때 나온 빛을 관측할 만한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논쟁으로 계속 이루어지다가 1960년대에 로버트 디키, 제임스 피벌스, 데이비드 윌킨슨 이런 분들이 그런 우주 초기에 우주 전체에 퍼진 빛을 지금도 관측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측을 이분들이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관측을 시도하는 도중에 바로 이웃에 있던 옆 연구소에 있던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분들이 그 빛을 실제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전파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전문학자들이 있는데요. 전파망원경으로
관측하던 도중에 우주 전체에서 들어오는 이상한 잡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잡음들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이웃에 있는 그 프린스턴 대학에 있던 로버트 디키를 비롯한 과학자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 빛이 아마 우주 초기에 우주 전체에 퍼졌던 빛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두 개의 논문을 같은 시기에 발표를 합니다. 우주 그 빛을 발견한 분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이 빛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학자들은 그 빛이 바로 우주 초기에 우주 전체에 퍼진 우주 배경 복사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논문입니다. 이것이 1965년에 발표가 되었고요. 이렇게 우주 전체에 우주에 동시에 퍼진 빛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빅뱅 우주론이 예측한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맞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빅뱅 이론의 승리가 되었고요. 당시 빅뱅 이론을 주장했던 조지 가모프가 정상상태 우주론을 주장하던 호일에게 보낸 쪽지인데, 빅뱅 이론이 결국은 맞았다라고 자신있게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가 왜 빅뱅 이론의 근거가 되느냐?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체의 온도가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어느 쪽을 보더라도 우주의 온도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동시에 퍼진 빛이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 초기의 빛이 우리에게 모두 똑같이 관측이기 때문에, 우주의 온도가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다는 말은 우주가 과거에는 한 점에 있었고 그래서 그 온도가 동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상상태 우주론 같은 경우는 우주가 항상 그 상태로 계속 팽창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주를 어디를 보든지 온도가 똑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똑같았다라고 하면 되긴 하겠지만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죠. 그런데 우주의 온도가 똑같았다라는 것은 빅뱅 이론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이론의 거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주 배경 복사의 이야기는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후로도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주의 온도가 완벽하게 균일하다면, 균일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완벽하게 균일하다. 그러니까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을 해서 우주가 완벽하게 균일하게 퍼져버렸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별과 은하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들이 연구가 되게 됩니다. 자, 우주의 온도가 완벽하게 균일하다면 별과 은하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주가 빅뱅에서 폭발을 해서 이게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게 퍼져나갔다면 그 안에 있는 물질들도 완벽하게 균일하게 퍼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중력에 의해서 물질들이 뭉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고 미세한 온도 차이가 생겨야 됩니다. 그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주 초기에 아주 미세한 밀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 밀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별과 은하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밀도의 차이로 지금 우주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우리가 어렴풋이 보기에는 완벽하게 균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온도 차이를 예측을 해보니 온도 차이는 평균의 약 10만 분의 1 정도의 차이라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기에는 그런 미세한 온도 차이를 찾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한 온도 차이를 찾기 위해서 우주망원경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코옵이라는 우주망원경이 이 미세한 온도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1989년에 발사되었습니다. 이 코비가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 스펙트럼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우주 배경 복사가 어떤 일정한 온도를 가집니다. 물리학에서 일정한 온도를 가지는 물체는 흑체 복사라는
복사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파장 혹은 주파수에 대해서 에너지의 세계가 이런 모양을 그리는 그런 그래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완벽하게 일정한 균일한 우주 배경 복사도 이렇게 완벽한 흑체 복사 모양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지상에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는 이렇게 약간의 오차가 완벽한 흑체 복사가 아니라 조금의 오류가 뭔가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관측들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빅뱅 우주론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이 이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코비가 관측을 해보니 우주 배경 복사를 전체적인 관측 결과가 이렇게 완벽하게 균일한 흑체 복사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 선은 2.7도라는 온도를 가지는 흑체의 이론적인 그래프고요. 이 사각형 점들은 실제 코비가 관측한 그림입니다. 아마 관측과 이론을 서로 비교하는 값 중에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자료는 찾기가 힘들 정도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오차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프에는. 그런데 오차 범위의 범위가 이 선의 굵기보다 작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는 거의 완벽한 흑체 복사를 가진다. 이 사실 자체가 그동안 빅뱅 이론의 예측을 거의 완벽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결과, 우주 배경 복사가 이렇게 완벽한 흑체 복사를 하고 거의 어디나 완벽하게 균일해 보이지만 이것을 10만 분의 1 수준으로 정밀하게 관측을 하면 이런 온도 변화라는 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온도 변화 수준으로만 관측을 하면 아주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매끈한 그림이 나옵니다. 하지만 10만 분의 1 오차까지 정확하게 관측을 하면 이런 미세한 온도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 코비의 관측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관측 결과는 빅뱅 우주론이 이론적으로 예측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코비의 관측 결과는 200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관측 결과가 나오고 이제 사실상 빅뱅 우주론에 대한 반발은 거의 없고, 그리고 우주를 좀 더 잘 이해해 보겠다는 많은 연구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단순히 그냥 온도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온도 변화가 어떤 패턴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론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이런 무늬가 존재한다라는 결과가 아니라 우주 배경 복사가 어떤 패턴을 가져야 된다라는 관측을 하기 위해서 2001년에 WMAP라는 인공위성을 우주망원경을 또 한 번 발사를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좀 더 정밀하게 관측을 하기 위해서 발사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앞에 코비의 그림에 비하면 굉장히 해상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상도가 높아지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이게 붉은색 부분은 배경보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살짝 온도가 높은 부분이고요. 푸른색 부분은 평균보다 온도가 약간 낮은 부분입니다. 온도 차이는 대략 10만 분의 1 정도 간격입니다. 수준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상도가 높아지면은 이렇게 온도 차이가 생기는 부분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기에 따라서 어떤 크기에서 온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고 어떤 크기에서 그 다음 온도 차이가 나고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그래프를 우주 배경 복사의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주 배경 복사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주에 대한 그런 많은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느냐, 이 파워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 대부분의 내용을 알아내게 됩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가로축은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는 하늘 전체를 사진으로 찍은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하늘에서의 크기를 차지하느냐를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측정한 다음에 그 세기를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대략 0.6도 정도 크기를 가지는 곳에서 평균에서의 온도 차이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0.4도 정도에서 그 다음 온도 차이가 크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에 따른 온도 차이가 무작위하게 존재하지 않고 어떤 패턴을 가진다라는 사실이 이 그래프에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가 왜 이런 패턴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주 초기에,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진 것은 우주 초기에 물질들이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진 다음에 전자들이 서로 따로 돌아다니다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합쳐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밀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밀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부분은 그 밀도를 중심으로 중력이 작용을 해서 물질들이 모여서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중력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끌어당겨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갇힌 빛들이 그 입자들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이 수축한 물질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축을 하다가 이 반발력에 압력이 생겨서 다시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은 부분은 그냥 물질들이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모였다가 팽창했다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축과 팽창을 반복을 하다가 전자가 이제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을 하면서 밀도가 낮아지면서 그리고 그 입자들이 중성이 되면서 빛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때 수축과 팽창을 하고 있던 물질의 흔적이 그대로 우주 배경 복사의 흔적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가 높은 부분은 그 물질들이 수축을 하던 순간에 우주 배경 복사가 빠져나가게 된 순간인 거고요. 온도가 낮은 부분은 팽창을 한 순간에 우주 배경 복사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수축을 하던 도중에 있거나 팽창을 하던 도중에 있던 부분은 배경과 온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별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타난 이유는 우주 배경 복사에 있던 그런 초기 우주에 있던 밀도를 가진 물질들의 크기가 아주 다양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그때는 분명히 무작위로 존재했을 겁니다. 무작위로 존재했겠지만 딱 빠져나가던 순간에 크기가 수축을 했던 것, 그리고 빠져나가던 순간에 팽창을 했던 것, 그 두 종류의 크기들만 우주 배경 복사에 이렇게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일하지 않고, 그리고 크기는 수축을 막 했던 것, 혹은 팽창을 막 했던 것, 이런 크기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파워 스펙트럼이 이런 규칙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의 그 크기에 따른 온도 변화 차이, 그러니까 파워 스펙트럼이 이런 패턴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빅뱅 우주론이 이론적으로 예측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파워 스펙트럼의 이론과 관측 결과가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라는 것이 빅뱅 우주론이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굉장히 완벽하게 잘 맞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떤 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 어떤 크기에서 가장 온도 차이가 커야 될 건지도 역시 이론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관측과 비교를 해보면 대략 0.6도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자, 이 크기는 단지 패턴을 가진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주가 완벽하게 평탄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값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크기가 우주가 만일에 시공간적으로 크게 휘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닫힌 공면, 그러니까 공면을 가지고 있다면 그 크기가 그 공면을 거쳐오는 동안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크기, 이론적으로 계산한 크기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계산한 크기와 실제 크기가 완벽하게 일치하다는 것은 우주가 평탄하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수축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로 가장 온도 차이가 큰 부분은 가장 많이 수축을, 그러니까 가장 큰 공간이 수축을 한 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축하게 된 것은 그 다음 크기로 팽창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축과 팽창은 우주 초기에 있었던 물질 그리고 암흑물질, 이런 물질들의 그 중력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패턴의 색이 상대적인 차이는 우주 초기에 어떤 물질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파워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파워 스펙트럼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관측과 맞추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들이 지금 우주가 어떤 물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론과 관측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피크와 잘 일치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피크로 하면서부터는 약간 오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좀 더 정밀하게 관측을 해보자 라고 해서 세 번째 우주망원경이 또 한 번 발사가 됩니다. 플랑크라는 우주망원경인데요. 플랑크라는 우주망원경이 아까 WMAP에 비해서 훨씬 더 해상도가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정밀하게 관측을 한 결과 우주 배경 복사의 파워 스펙트럼이 아까 플랑크 WMAP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피크에서 멈췄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피크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피크가 다르다는 것은 그 우주 초기의 물질들이 수축과 팽창하는 반복하던 부분들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크기는 이렇게 일곱 번째 피크까지만 관측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론적으로 예측이 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예측과 실제 관측 결과가 아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적인 높이 차이는 우주의 물질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어떤지라는 이론 결과와 그 값을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플랑크의 결과로 우리가 알게 된 물리적인 사실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전체의 약 70%, 그리고 암흑 물질이 전체의 약 25%, 보통 물질이 전체의 약 5% 정도를 이루고 있다라는 현재의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값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의 파워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허블 상수의 값,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는 값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는 단순히 빅뱅 우주론에 맞다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나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 그리고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까지 알려주는 그런 많은 우주의 기본적인 지시를 알려주는 그런 관측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많은 사실들이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관측을 해서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현재 약 138억 년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것도 결국은 우주 배경 복사에 의해서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관측함으로써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은 사실들이 우주 배경 복사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우주 배경 복사가 알려줄 수 있는 사실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우주의 역사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게 된 것은 우주가 태어나서 약 38만 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주에 빛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 빛이 물질들에 막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에서 최초로 나온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주의 탄생은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기 약 38만 년 전에 우주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과정은 사실은 우주 배경 복사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전에 우주가 빅뱅이라는 것이 있었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팽창을 하는 과정에서 우주 전체에 우주의 중력파라는 것이 퍼져 있었다는 것이 현재의 이론적인 예측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중력파라는 것을 현재 직접 관측을 하기도 하지만 우주 빅뱅 당시의 중력파를 지금 직접 관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때 만들어진 중력파가 우주 배경 복사에 어떤 흔적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그 흔적은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광이라는 형태로 남겨지게 되는데요. 그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광을 관측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는 지금까지도 우리 우주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역시 우리 우주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알려줄 우리 우주에 관한 아주 소중한 지식의 보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